조선시대 초기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요. 방이 싹 다 나가고 없는데쇼. 윤회는 할 수 없이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에서 나온 주인집 아이가 커다란 진주를 가지고 놀다 그만 넘어져 마당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녀석아, 조심해야지. 윤회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진주를 집어들려 하자 하필이면 이때 옆에 있던 거위가 그 진주를 냉큼 삼켜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집안에서는 비싼 진주를 잃어버렸다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호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꼬드겨 진주를 꿀꺽했나 보군. 말 못하는 아이는 옹알이만 할 뿐 윤회의 무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윤회가 범인이라 확신하며 밧줄로 포박하고는 내일 아침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회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침착한 성격인지라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좋소. 주인장 뜻대로 하시오. 다만 저 거위도 내 곁에 함께 메어 놓으시오. 집주인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윤회를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소. 당신 말대로 해주겠소. 그리고는 거위를 윤회 옆에 메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윤회가 집주인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나 좀 보시오. 도둑놈의 주제에 뭔 할 말이 있단 말이오. 윤회는 이번에도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거위가 똥을 누웠으니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오. 집주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거위의 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똥 사이에 반짝거리는 어떤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젯밤 잃어버린 커다란 진주였습니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요. 뭐라 사과드려야 할지. 손님,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자 윤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했어도 그대는 믿지 않았을 것이오. 혹 내 말이 사실이라 믿었더라도 필시 거위의 배를 갈라 진주를 찾아냈을 것이라오. 주인은 윤회의 말에 크게 감복하여 큰 절을 넙죽 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기꺼이 피하라. 싸움은 진 쪽이나 이긴 쪽이나 내상을 남깁니다. 가장 잘하는 싸움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동양의 현자는 변함없는 두터운 덕이라고 했습니다. 윤회는 분명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차분했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룻밤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밝혀지고 오해가 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자는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장애물을 만나거든 굳이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물처럼 부드럽게 감돌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려고만 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해안과 통찰의 싹들이 자라날 수 없다고 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사납게 달려드는 사람은 제 손에 쥔 패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평정심을 유지하기만 하면 전체적인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니 남들과 다르게 부드러움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재산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보기에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는데 그런 그들에게도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비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40이 넘어 마침내 아들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임자, 아들이요.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단 말이오. 그러게요, 서방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그들은 불면 꺼질세라 쥐면 터질세라 온갖 정성을 들여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거늘 갑자기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임자, 용이의 병세는 좀 나아졌소? 아니요, 아침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이제 막 잠들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건넌 마을에 곧불이 왔다는 소문만 돌아도 금세 기침부터 하고 살인문 마당 밖을 두어 걸음만 나갔다 와도 골골 알아눕기 일쑤였습니다. 힘자, 자식이 없을 때야 그저 바라는 게 자식 하나 얻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요. 그러게요, 서방님. 용이 저 녀석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서 치료하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였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지나가는 땡중이온데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겠소? 스님, 죄송한 말씀이오나 다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 안 될까요? 부부는 행여 스님이 묻혀 들어온 바깥바람 때문에 아이의 병이 더 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스님이 부부를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 댁에 무슨 변고라도 있소? 아니, 별일은 없으나 아들 녀석 병치레가 끊일 날이 없어 그럽니다. 그러시오? 그럼 내 더더욱 묵어야겠소. 부부가 가만히 스님의 겉모습을 보니 범상치 않은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집으로 맞아들여 대접을 잘하고 나서 아들의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자고 해서 얼른 아들을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스님이 아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아하니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소. 스님, 대체 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리도 아픈 것인지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 잠시 기다리시오. 예, 스님. 그러더니 스님이 대뜸 집 밖으로 나가더니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한참을 빙빙 돌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집 밖에 살이 끼어 생긴 병이라오. 살을 막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목숨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스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 제발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스님, 시주는 얼마든지 할 터이니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좋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이른 대로 꼭 하시오. 예, 스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선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을 무너뜨리고 새 돌담을 쌓으시오. 아니, 왜 멀쩡한 돌담을... 아하! 분명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스님. 단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돌담을 헐고 새로 쌓을 시 반드시 병자가 손수해야만 하오. 하오나 스님, 아픈 아이가 돌담을 쌓을 수나 있을는지요? 그러자 스님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돌 하나라도 남의 손이 닿는다면 효험이 없을 것이니 그래야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 부부는 아들을 시켜 돌담을 헐게 했습니다. 밤낮 골골 앓는 아이한테 그 힘든 일을 시키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이야, 이 일은 반드시 너 혼자 해야 효험이 있다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나. 아들은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듯 하면서도 제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니 이를 악물고 돌담을 하나하나 허물었습니다. 워낙 기운이 없어서 며칠 동안 일을 했지만 겨우 돌멩이 몇 개밖에 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돌담이 조금씩 허물어지자 신기하게도 아이에게 조금씩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겨우 한술 뜨던 아이가 몇 주가 지나자 한 그릇을 다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퉁이만 허물어져 있던 돌담도 어느새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마기가 과연 효험이 있긴 있구나. 돌담이 차차 허물어질수록 아들의 기운이 살아나니 부부는 점점 안심하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후 돌담을 다 헐고 새로 돌담을 다 쌓을 때쯤 돼서는 아들의 병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온몸에 살이 통통 오르고 기운도 제법 실해져서 이만하면 어디에 내놔도 제 몫을 해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용이가 다 나은 것 같소. 스님이 일러준 대로 했으니 앞으로 별탈은 없을 것이오. 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1년 후 스님이 다시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그리도 신통하십니까? 신통하다니요. 하하하. 저는 그저 땡중일 뿐입니다. 신통하지 않다면 어찌 살을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밀이라뇨?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사실 살마기는 내가 다 지어낸 거짓말이요. 하도 아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우기에 잠시 육체 노동을 통해 고생 좀 시켰을 뿐이라오. 앞으로 아이를 좀 더 천하게 키우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뭔가 깨달은 듯 스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함흥지방에 송림동이와 사마동이라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는 산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숲을 한 구석에서 무언가 하얗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대체 저게 뭘까요? 글쎄다, 얼른 가보자꾸나. 형제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무덤에서 파헤쳐진 하얀 해골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집 조상님이 이렇게 험한 꼴을 보시는 걸까? 그러게요, 형님. 깨끗한 종이라도 구해 묻어줍시다. 형제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 그 돈으로 종이와 삼배를 사서 해골을 감싼 뒤 양지 바른 땅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해골을 묻어주고 난 뒤 두 형제의 삶은 이상하게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이 모든 일이 할아버지의 은공이라 여기고 틈나는 대로 묘를 찾아 보살피고 정성껏 제사도 지내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형제는 어른이 되었고 참한 아내와 귀여운 자식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두 형제는 한날 한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해골 할아버지가 나타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불쌍한 녀석들, 이를 어쩔꼬.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형제는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어 할아버지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말도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네, 할아버지. 내일 저녁이 되면 마을 뒷산 너럭바위로 가보거라. 올라가기 전 반드시 햇벼로 지은 쌀밥을 준비하고 소 한 마리를 잡아 거하게 상을 봐야 할 것이야. 또한 새 옷 2벌과 새신 2켤레를 준비해 그 옆에 놓아두거라. 단 정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될 것이야. 다음 날 두 형제는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거하게 상을 차리고 옷과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형제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 어두운 길에 찬 기운이 퍼지면서 저 멀리서 두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서 못 걷겠네. 이럴 때 누가 먹을 것만 주면 소원이라도 들어주겠구먼. 곁에 있던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아이 나는 추워서 못 가겠네. 이럴 때 누가 따뜻한 옷 한 벌만 해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서로들 투덜거리며 다리를 건너는데 근처에서 달콤한 음식 냄새가 퍼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얼른 다가가 보니 너럭바위 위에 푸짐한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새 두루마기와 새 신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리 올 것을 아는 것 마냥 음식을 차려놨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밥상을 받았으니 누구인지 몰라도 보답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이때 몸을 숨기고 있던 두 형제가 나타나 넙죽 절을 했습니다. 많이들 드셨는지요? 오호라, 그네들이 음식을 차린 게로군. 그래, 우리가 올 줄은 어떻게 알았는고? 두 형제는 그간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시라? 이거 정말 큰일 났군.
송림동이와 사마동이라면 우리가 오늘 데려가야 할 자들이 아닌가? 사실 그들의 신부는 저승사자였던 것입니다. 해골 할아버지는 두 형제의 마음 씀씀이에 반해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저승사자들은 생각 끝에 송림동이 집에 누런 황소를, 사마동이 집에 노탕아리를 가지고 저승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용에서는 성대로 살아가면 천은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늘은 만물에게 각자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단, 만물은 이 기회를 살릴 수도 있고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늘은 쑥쑥 자라는 것을 북돋아주지만 쓰러지고 시든 것은 뒤엎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늘은 만물이 재질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더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일은 안 하고 매일 주야장천 술판을 벌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한 통 낼 터이니 얼른들 마시게나. 그야 좋지. 술을 좋아해서인지 그의 주변에는 늘 많은 친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안 한가득 술잔이 널려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야단치듯 말했습니다. 저런 한심한 놈. 이젠 집안에서조차 술판을 벌이는 게냐? 술이 덜 깬 듯한 모습으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셔요. 제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란 말이더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일은 모두 다 사람이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들은 분명 제게 고난을 닥쳤을 때 반드시 힘이 되어줄 녀석들입니다. 이야기를 유심히 들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릇 친구를 얻기란 천하의 어려운 법이거늘 너에게는 그러한 친구들이 이렇게도 많단 말이더냐? 네,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는 벗들입니다. 그래, 그럼 내 직접 친구들을 한번 시험해봐야겠구나. 그러고는 갑자기 외양간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당장 가서 저 돼지를 잡아오너라.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돼지를 잡아 아버지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잡은 돼지를 솥에 넣어 삶아오너라. 아들은 아버지의 의중이 궁금했지만 이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돼지를 삶아왔습니다. 그래, 그럼 돼지의 털을 깨끗하게 뽑아오너라. 아들이 삶은 돼지의 털을 깨끗하게 뽑아오자 이번에는 헛간에서 멍석을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아들이 멍석을 가져오자 아버지는 그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돌돌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밤중이 되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 저 돼지가 담긴 멍석을 지게에 짊어지거라. 네, 아버지. 우선 가장 친한 이가 누구더냐? 칠성이라는 친구이옵니다. 그래, 앞장서거라. 한식경 남짓이 지나자 아버지와 아들은 칠성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먼발치에 보고 있을 테니 너는 내가 아까 이른 대로 하거라. 아들이 칠성이 집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칠성이! 칠성이 집에 있는가? 그러자 얼마 뒤에 친구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자네 일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왔는가? 이보게! 칠성이! 내가 그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네.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게를 바라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알았네. 잠시 기다리게. 집 안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네. 그래, 고맙네. 조금만 서둘러 주게. 아들은 지게를 내려놓고 대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친구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친구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아들이 다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칠성이! 칠성이! 왜 여태 소식이 없단 말인가? 아들이 애타게 불러도 친구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탄식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장 친하다는 친구가 고작 이 모양이더냐? 아버지, 이 친구는 필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칠성이의 집을 떠나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 좀 전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네. 사태가 워낙 급박한지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네. 부디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꾸짖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는 큰 사건인데 어찌 나에게까지 화를 입히려 드는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나가게. 꾸물거리다간 나까지 연루될까 무섭네. 아들이 멍석을 짊어지고 서너 집을 더 찾아갔지만 모두들 핑계를 대며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귄 친구란 게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느냐? 아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친한 벗이 한 명이 있다. 건넌 마을에 살고 있는데 못 본 지 한 몇 년은 된 것 같구나. 일단 그곳으로 가보자꾸나. 아버지와 아들은 먼 길을 걸어 동틀 무렵 아버지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친구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집에 있는가? 누구 왔소? 날세, 자네 친구 장석일세. 아니 자네, 이른 새벽에 여기까지 웬일인가? 친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아이, 어서 오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그런데 자네 안색이 안 좋군. 혹시 뭔 일이라도 있나? 그러자 아버지는 뜸을 들이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네. 형편이 매우 급박하게 되어 시체를 이렇게 짊어지고 왔네. 혹여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곧 동이 틀 테니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세. 여기 있다간 사람들 눈에 발각되고 말 걸세.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재빠르게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헛간에서 도끼와 삽을 꺼내와 말했습니다. 일단 자초지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안방의 온도를 파서 시체를 감추도록 하세. 어서 자네도 온도를 부수게나. 꾸물거리다간 사람들이 눈치챌지도 모르니 어서 서두르게. 이때 아버지가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온도는 부술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멍석으로 둘러싼 것을 가리켰습니다. 자, 보게나. 이건 돼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네. 아버지의 친구는 멍석에서 돼지가 나오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그간의 일에 대해 한바탕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삽을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네도 참. 내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익히 알면서도 사태가 급박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그려. 그러고는 술과 함께 돼지고기를 썰어 먹으며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면 또 언제 볼 수나 있을런지. 서로 통하는 것은 자네밖에 없네 그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겪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제주도에 느닷없이 왜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출현에 백성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노략질을 일삼던 그들은 어느새 제주성까지 점령하고 아녀자들을 겁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자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꾸짖듯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관군들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전하. 왜적들이 성 주변에 가시나무를 뺑둘러 놓고 워낙 견고하게 방어하는지라. 이런 무능한 지고 대신들은 속히 대책을 마련해 보시오. 알겠사옵니다, 전하. 그러던 와중에 조팔랑이라는 신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그대에게 좋은 계책이라도 있단 말이오. 그런 건 아니었고 소신이 제주성으로 내려가 왜적들의 태세를 살핀 후 반드시 해결해 보겠사옵니다. 뽐내기 좋아하는 조팔랑은 이번 사태가 왕에게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자원하여 제주성으로 떠난 것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는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성을 되찾을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몇 날 며칠 언덕을 오르내린 그는 마침내 해결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제주성 옹벽 밑을 몰래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왜적에게 들켜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언덕을 오른 조팔랑이 제주성을 바라보며 고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서 밭을 갈던 노인이 저 멀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랴, 아이 놈의 소야,
조팔랑이보다 못한 이 미련한 놈의 짐승 같으니. 이 소리를 옆에서 들은 조팔랑이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방금 뭐라 했어? 아이고, 아닙니다요, 나으리. 소인이 그냥 혼잣말을 했을지요. 조팔랑이 어처구니 없어하며 말했습니다. 그 노인장, 근데 조팔랑이 왜 그리 미련하단 것이오? 그야 쓰라는 머리도 쓰지 않고 무식하게 달려들어 성을 빼앗으려고만 하니 그렇습지요. 조팔랑은 그런 노인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노인장, 실은 내가 조팔랑이라는 사람이로.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쇳내가 뭣도 모르고 한 소리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조팔랑이 괜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소. 그럼 노인장께서는 외놈들을 물리칠 좋은 계책이라도 있단 말이오. 그거야 물론 있지요. 이 말을 들은 조팔랑은 내심 기뻐하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나를 도와주면 후한상을 내릴 터이니 그 계책 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어렵진 않으나 대신 무조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요. 좋소. 외적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내 그리하겠소.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그럼 저에게 나이 어린 병사 7명만 보내주시고 나으리께서는 저 뒤로 한 발 물러서 계십시오. 그것뿐이요? 그리고 시간이 다소 걸리는 일이니 절대 재촉하면 안 됩니다요. 조팔랑은 노인과 약조를 하고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날부터 조팔랑은 노인이 사는 곳에 염탐꾼을 보내어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몰래 동정을 살폈습니다. 며칠 후 염탐꾼으로부터 이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장군! 살피라고 하신 노인은 요즘 온종일 종이에다가 풀칠만 하고 있습니다요. 아니, 이 노인네가 대체 무슨 꿍꿍이지? 조팔랑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또다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군! 살펴보라 당부하신 노인이 어제부터는 종이로 연만 만들고 있습니다요. 이런 보고를 받자 조팔랑이 큰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어리석은 노인네를 믿는 내가 바보지. 며칠 후 또다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군! 이번에는 그 노인이 어린이들을 죄다 모아놓고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요. 조팔랑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노인네가 단단히 망령이 났나 보군. 조팔랑은 당장 노인을 쫓아가 포박하여 곤장을 때리고 싶었으나 딱히 성을 되찾을 다른 방법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조팔랑과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 매일 밭에 나가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팔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 노인네를 붙잡아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병사들이 밭에서 일하던 노인을 붙잡아 동아줄을 묶으려 되었습니다. 잠깐만 멈추시오. 이제 때가 됐으니 얼른 조장군께 아뢰어 병사들을 이끌고 성 외곽에 매복하고 잠시 대기하라 전하시오. 노인은 성 외곽에서 조장군을 맞아들였습니다. 나으리, 발이 빠른 병사 9명만 지금 바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9명의 병사는 못하려고 그러. 그냥 묻지 마시고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요. 그래, 알았어. 노인은 몸놀림이 빠른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자, 어서들 이쪽으로 오게. 내가 신호를 보내거든 동시에 불화살을 당겨야 하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성 주변이 온통 불바다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됐네. 얼른 다시 조장군에게 돌아가 속히 성 주변을 감싸고 외적들이 하나씩 빠져나오거든 전부 소탕하라 전하게. 성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외적들은 갑자기 성 주변이 불바다로 변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팔랑은 성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병사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마침내 외적 도목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팔랑이 노인의 지혜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노인장, 이게 다 어찌된 일이오? 그야 제가 성 주변에 온통 불씨를 뿌려놨기 때문이지요. 불씨를 뿌리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예전 제가 나으리에게 한 발 물러서라 한 걸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기억하네만.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었지요. 쇠느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 한동안 종이봉투를 만들었고 또 한동안은 연을 만들었었지요. 그리고는 종이봉투에다 불씨를 한가득 넣어서 바람이 적당한 때를 골라 연을 매달아 띄웠지요. 가시나무에 연이 걸리도록 하여 봉투에 든 불씨들이 고루 성 주변에 뿌려지도록 만든 것이지요.
한참 동안 노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조팔랑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름 내 자란 풀들이 바싹 마르길 기다렸다 불쏘시개로 만들어 가시나무를 홀랑 타게 만들었던 소리군. 네, 그렇습지요. 소인은 농부인지라 언덕을 자주 태워봤기에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붙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 본연의 심리를 꿰뚫어보라. 불이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노인은 그런 인간의 특징을 미리 바라보았고 외적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외적들은 성 안에 있기만 해도 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리 침착한 동물이 아닙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 차분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인간 본연의 심리에 대해 깊이 연구한다면 무엇이든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신라시대 조신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전답을 돌보는 소임을 맡았는데 어느 날 탑돌이를 하는 고을태수의 딸을 보고 그만 한눈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삭발 출가해놓고선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다니. 조신은 어떻게든 그녀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 중노릇을 때려치울지언정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미 경전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되었고 그녀가 언제 절에 오나 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그 여인과 연을 맺어 한평생 살게 해주세요. 조씨는 관세음보살에게 매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태수의 딸이 시집을 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정말 너무하십니다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늘 어찌 제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조씨는 한탄하며 관세음보살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밝은 빛이 돌더니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조씨는 깜짝 놀라 그만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난 후 정말로 고을태수의 딸이 조신이 있는 절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아니, 낭자께서 여긴 어쩐 일로? 그런데 이때 태수의 딸이 갑자기 조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사실 소녀 지금까지 스님의 얼굴을 배운 후로 늘 마음속으로 흠모하며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셔요. 아니, 그게 사실이요? 소녀, 차마 부모님께 여쭙지 못해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나 마음만은 늘 스님을 향해 있었답니다. 부디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셔요. 잘 왔어. 사실 나도 그대를 사모하고 있었다오. 낭자, 우리 이러지 말고 멀리 도망가 같이 삽시다. 조신과 태수의 딸은 절에서 멀리 달아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금실이 좋아 슬하에 오남매를 두었으나 도망을 나온 처지인지라 살림 형편은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내 나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소. 네, 서방님. 조심하셔요. 조씨는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날품팔이를 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만 15 먹은 큰아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신세 한탄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땐 젊고 미남이었는데 이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되었구려. 그러기나 말이오. 이젠 늙고 병들어 어린 자식마저 문전걸식을 시키고 있으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손을 잡고 절을 빠져 달아난 지가 바로 엊그제 같거늘 참으로 세월이 원망스럽구려. 여보, 차라리 엄동설안에 모두 얼어 죽지 말고 그냥 헤어집시다. 나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은 둘을 데리고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가서 사셔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소. 당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소.
조씨는 야속하게 떠나는 아내를 서럽게 불렀습니다. 여보, 부디 잘 사시오. 여보! 여보! 조씨는 소리를 지르다 한바탕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희미한 등불은 어른거리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조씨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다 그만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평생을 살기라도 한 듯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조씨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생이란 이렇듯 한 토막 덧없는 꿈이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풀잎 끝에 이슬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어리석은 이들은 천년만년 갈 것처럼 기뻐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가 하면 허망한 것을 소나기에 넣으려 아귀다툼을 벌이나니 이것들은 결국 깨고 보면 한 토막 덧없는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이요 꿈인 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